여러분, 우리 진도 이제 계속 나가 보자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진행해 볼 건데 정책이 뭔지에 관한 얘기 우리 아까 나눠 봤었습니다. 봤더니 자, 우리 중앙 정부, 지방 정부 한다는 얘기 기억하셔야 되죠?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중앙 정부를 국가라고 얘기했고 지방 자치단체, 우리나라는 지방 자치 언제부터 했다고요? 50. 그렇죠. 그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시험에 나왔었어요. 예, 자치단체장 최초 선거는 95년도에 있었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가치를 국민에게 권위적으로 배분한다. 공권력 갖고서 가치의 배분 활동이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사용하는 자 뭐다? 수단이야, 수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책, 공공구조 정책, 사회보험 정책, 사회서비스 정책은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지? 가치 실현이에요. 가치 실현. 이해됐죠? 그 정책가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국가별 개념이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영국 얘기 보시면 되고 미국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말이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썼다. 무슨 용어 썼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미국 역사 가면서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 썼다. 그 미국을 사회보장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연도 좀 제발 기억하라 그랬죠. 삼삼한 날입니다. 35년도. 35년도 알았죠? 우리 1급 시험에 대놓고 연도 묻는 문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이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뻥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1932년에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루즈벨트가.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뉴딜 정책이란 걸 합니다. 무슨 정책이요? 들어보셨을까요? 뉴딜이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거래라는 뜻이죠. 우리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시겠지만 오늘 이 뉴딜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경제적인 주요 이념 체계는 자유방임주의예요. 무슨 주의요?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영국에서 주장을 했던 건데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면 안 된다. 방임이라는 게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그죠?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면 안 된다. 국가는 가만히 시장을 내버려 둬라. 그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경제가 발전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됐죠? 이런 자유방임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가관을 야경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야경국가. 야경국가 들어보셨나요? 따라서 야경국가. 이게 밤야자에 경찰할 때 경자입니다. 주 국가가 하는 일은 밤에 도둑놈 잡아주는 일 있죠. 도둑놈 잡아주는 일. 그 다음에 국방, 외적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파탄시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야경 국가에서 국가 역할은 딱 두 가지. 국방과 치안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시장 안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야만 나라가 잘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야경 국가론적 시각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빈민자가 있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나서서 이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는 게 정상 비정상? 이거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비정상적인 겁니다.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버려 둬야 돼. 이해가 됐죠? 우린 지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야경국가론적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랬었어요.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 읽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죠. 그게 바로 야경국가의 시대 러시아의 모습이에요. 그게. 그 죄와 벌 보면은 그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지? 그 시대를 봤더니 막 굶어 죽는 사람, 그 다음에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여성들은 어떻게 그 소네치카라고 하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매춘을 해요. 자신의 성을 팔아서 그걸 갖고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나가서 도둑질을 거지짓 구걸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의 개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공황이 뻥 터진 거예요. 경제공황 뻥 터지면서
이거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예를 들자면 이 자유방임주의 시대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하지 아니한 사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이 시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그래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그런데 이 시대가 들어서면서 경제공황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지금 우리도 경제공황 상태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하죠. 물가는 쳐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같이 뛰는 현상이에요. 이게 사실은 물가가 뛰면서 실업률이 뛴다는 것은 굶어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일자리도 없어서 소득이 없는데 물가만 들었다 오르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 좀 들어왔어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와 있는데 그게 경제 공황인데, 이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나한테 일자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나는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지? 국가가 이 사람의 생존을 보장해야 될 의무가 생겨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어떻게 루즈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어떻게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왜 뉴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새로운 거래죠. 왜 뉴딜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자유방임주의 시대를 계속 유지해 왔었는데, 국가 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왔었었는데, 처음으로 어떻게 뉴딜, 새로운 짓을 한번 해보는 거야. 국가의 개입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보면 뉴딜 정책을 피면, 뉴딜 정책을 통해서 루즈벨트가 했던 것이 뭐냐면 새로운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었었어. 새로운 일자리. 그게 어떻게 하느냐?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돈을 시장 안에 개입해서, 국가는 엄청난 신용 능력을 갖고 있죠. 빚을 잔뜩 집니다. 그걸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 당시에 미국의 세계에서 지금은 제일 큰 댐이 중국의 산사이 댐이라고 하는 댐이 있는데, 그 산사이 댐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후버 댐이라고 하는 댐이에요. 왜 후버 댐이냐면 루즈벨트 대통령 되기 바로 직전 대통령 이름이 후버예요.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댐을 짓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TVA라고 해갖고 테네지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미국 테네지강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는데 그걸 일자로 쫙 펴줍니다. 그런데다가 사람들의 인력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일해라. 일하면 뭐 하는 거지? 무조건 그 자리에서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월급 주죠. 미국은 이 뉴딜 정책 할 때 일자리 만들기 사업하면서 주급 1급제를 발전시켰어요. 일을 하자마자 돈을 주는 거야. 그 돈을 주는 이유를 유효 수요 창출이라고 해요. 우리가 수요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무엇인가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효과, 있을 유자의 효과입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가지려면 뭐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내 안에 돈이 있어야 돼. 그걸 구매력이라고 얘기해요. 이 유효수요도 한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18년도 18회 시험에 이게 한번 출제됐었는데, 유효수요, 즉 국민들의 주머니에 실질적으로 돈을 넣어주고 이걸 갖고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해서 뭐 하는 거지? 경제를 돌리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문제가 터졌어요. 이렇게 국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도 이 일자리 만들어주더라도 실제로 일을 못할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노인이에요.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들. 당시 미국에서 제일 중증으로 봤던 장애인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봤어요. 이 당시 뉴딜 정책 할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일자리를 무조건 만들어 줄게. 일해라. 무조건 국가가 돈 줄게. 그러니까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은 지체장애죠. 그럼 이제 상반신 갖고 앉아서 일하게 만든 거야. 근데 문제는 시각장애인은 앞을 못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이걸 맹인 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블라인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나 또는 노인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아무리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죠. 아이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이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의 기본 골격이 노령연금이에요.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해 주자. 매달 월급을 주자. 이 사람들은 일자리를 줘도 못하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그냥 급여를 주자.
이해됐나요? 그다음 공공부조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또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여를 줘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사회보장법은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사회보장법은 그 뉴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그 사람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사회보장법이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사회보장,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미국 사회보장. 이해됐죠? 그 다음에 독일이란 나라 하면은, 독일은 세계 최초로 뭐한 나라? 사회보험제도 도입한 나라. 독일은 세계 최초로 뭐한 나라? 사회보험제도. 독일 사회보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계 최초로 보험을 어떻게 도입시켰냐 하면, 우리 강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어요. 산 중에 강산이 황산, 염산, 질산이죠. 세 가지입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지? 즉사야.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자 선생님 여기 질산 한 잔 드시죠 이러고 주면 선생님 뭐 하셔야 돼? 죽으라고요? 죽는다고? 먹고 죽을래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지? 노 하셔야 돼. 뭐라고? 자 어떻게 하냐? 질산노. 시작. 질산노. 다시 한번 질산노. 질산노. 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바로 질병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에요. 마지막이 노령 및 폐질보험 또는 연금이라 해요. 자, 질병보험이 지금의 건강보험이나 의료보험이야. 이해됐나요? 이게 1883년에 제정되어지고, 산재가 84년에 제정되고 5년 뒤인 89년도에 노령 및 폐질보험이 등장해. 이게 산재보험이고, 노령 및 폐질은 지금의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 자, 잘 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무슨 보험? 질병보험 또는 이걸 건강보험이라고도 하고 의료보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산의국 꽃장. 무슨 말인지 됐죠? 순서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산의 국 똑같아요. 이해됐죠? 뭐만 바뀌었지? 우리나라는 산재가 1번인데 세계 최초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질병보험이 앞이에요. 이해됐나요? 우리나라하고의 차이점, 앞에 두 개만 틀리다. 알겠습니까? 세 번째로 국민연금이 도입됐다는 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알겠죠요? 모르겠죠요? 예. 자, 그래서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 만든 나라는 어디? 독일. 그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무슨 보험? 아우, 그게 맨날 시험에 나와. 맨날도 아니, 요즘 나오지도 않아.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미국 사회보장, 독일 사회보험, 이렇게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게 한 번 시험 문제 출제됐었죠.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스칸디나비아. 우리 유럽의 지도, 서유럽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서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 이게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안에 우리 축구 강국들 있죠. 어디지? 포르투갈, 그다음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베리아 반도에 있고, 그다음에 밑에 이탈리아 반도, 요 옆에 이건 뭐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요 위에 맨 위에 이 붙어 있는 이 용대가리처럼 탁 튀어나와 있는 게 이게 스칸디나비아 반도예요.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이제 스웨덴과 노르웨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스웨덴, 노르웨이, 그 나라, 이 두 나라가 뭐죠? 세계에서 복지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몰랐어요? 그다음에 요 밑에 덴마크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있습니다. 덴마크. 알고 있죠, 여러분?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요런 나라들이 자, 영미권 국가들 보편주의, 연대주의 성격이 강한 사회복 정책, 즉 복지가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들이더라. 이런 데 가시면은 자기 소득의 60%를 세금을 내요. 예.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나라고. 그래 보시면 보편적 사회수당 제도를 통해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국가를 국가 중심으로 쓴다. 자, 여기 사회수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사회수당. 요걸 좀 잠깐 봅시다. 국가가 주도해서 운영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있는데 저 잠깐 볼게요. 잠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앞에 공공부조라는 걸 봤죠. 사회보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수당. 우리나라는 사회수당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공공부조 제도 5개 있다고 아까 공부했죠? 사회보험이 있어요, 없어요? 5가지 있습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공공부조 제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이 공공부조를 프로그램적 성격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해요. 저 잠깐 볼게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면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다시 뭐라고요?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다시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비기여라는 게 뭘까? 자,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 보험료나 세금이나 이런 거 내요, 안 내요? 안 내면 그건 낼 형편이 못 돼서 공공부조 받고 앉아 있는데 그게 비기여야. 비기여. 그런데 그거 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이나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나 내 재산 이거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너 진짜 못 사냐? 어디 한번 둘쳐보자. 아까 전에 뭐였죠? 소득 인정액을 뒤졌죠. 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 너 얼만큼 버냐? 그게 소득 평가액이고 네 재산 돈으로 다 바꿔보면 돈이 얼마 될까? 그게 소득 환산액이에요. 이해됐나요? 반드시 얘는 소득 자산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얘를 다시 뭐라고 해? 비기여 소득 자산 조사 프로그램. 정의됐죠? 그러면 사회보험은 어떨까? 사회보험은 기여예요, 기여. 기여해야 돼. 보험료 안 내면 안 줘요. 우리 건강보험 한 해분만 안 내도 이제 체납자가 돼서 6번 안 내면 정지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기여에 얘는 소득 자산조사 당할까 안 당할까요? 얘는 안 당해요.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에요. 즉 내가 부자건 가난한 자건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S그룹 회장님 계셔요. 그분 재산이 20조 원이야. 그분도 국민연금 중에 노령연금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그 사람 보험료 내고 늙어서 노령연금 받습니다. 그분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건 건강보험법상에 입원했었을 때 받는 걸 요양급여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양급여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그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장기요양보험법상에 요양원 같은 데 가셔서 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 받을까? 당연히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산조사 없이 소득조사 없이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기여하되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적용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뭐라고요? 기여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 자, 근데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이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잠깐 보겠습니다. 사회수당은 비기여야. 비기여. 안 내도 돼. 비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이야. 잘 봐. 돈 안 내도 되고 소득 자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는 네가 부자인지 아닌지 검사하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소득 자산조사를 받는다는 거는 네가 부자인지 아닌지 먹고 살만한지 안 한지를 검사하겠다는 거야, 이게. 근데 얘는 그거 상관없이 주겠다는 거야. 부자건 가난한 자가 상관없이 주는 거고, 우리 저 대기업 회장님들도 다 요양급여 받습니다. 병원 가서. 그분들 원하시면은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장기요양 시설급여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민연금 다 받고 계십니다. 그분들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생각되겠지만 다 받고 있는 거야. 반면에 자, 사회수당 같은 경우 비기여. 내는 돈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 자산조사 당해 안 당해? 자산조사도 없어요. 즉 부자 가난한 자 다 주겠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잘 봐요. 자, 순서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사회보장제도는 3개야. 3개. 국가 지자체가 나서서 하는 제도는 3개밖에 없어.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보편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가장 복지적 성격이 강한 제도, 인류가 만든 게 사회수당 제도예요.
사회수당 제도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사회복지적인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라가 복지국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하나가 뭐냐면 저 나라가 사회수당 제도를 많이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를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전부 다 뭐 한다 그랬었어? 복지 잘 되는 나라를 했죠. 얘네들의 사회보장 체제들은 공공부조 안 써요. 사회보험도 안 해요. 다 뭘로 쓰고 있어? 사회수당 하는 거예요. 복지 잘 된 나라들은 다 사회수당 하는 거야. 알겠죠? 기억해야 돼. 복지 지질이 안 돼 있는 나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정책이 공공부조를 쓰는 거야. 안 주면 굶어 죽을 사람만 대상으로 하자는 거야. 이건 뭐지? 네가 내고 네가 받겠다는 거야. 이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진짜 복지가 잘 되는 나라들이 하는 정책은 뭐라고요? 사회수당이다. 자, 우리나라는 사회수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모원수당. 그렇죠. 아동수당제도 하나 있어요. 하나. 뭔 제도가 있다고요? 와우, 중요하다. 이게 자, 아동수당법이라는 게 제정됩니다. 몇 년도 제정되냐면 자, 2018년도. 몇 년도요? 2018년도. 자, 아동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몇 살 미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해 놓고 있어. 웃기죠? 18세면은 만으로 따지면 19세야. 20세야. 20세. 19세 20세인데 목조 튀어나오고 시험도 나오고 이랬어. 그런데도 아동이야. 하여튼 아동은 18세 미만. 다시 아동은 몇 살 미만? 2018년도에 만든 거야. 그 아동 수당법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수당법이다. 우리나라 아까 배웠지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의 정책 수단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고 정해놨잖아요. 사회수당이 있어 없어? 사회보장기본법에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했어. 지금 그래서 사회수당기본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사회수당을 넣어라 거기다가. 알겠죠? 사회수당 지금 아동수당법은 어떻게 주고 아동수당법에서 아동수당을 어떻게 주고 있죠? 8세 미만 몇 살? 작년까지 7세였는데 이게 8세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들 이게 S그룹 회장님 손자 손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아동이면 무조건 얼마씩 10만 원씩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아동수당이. 이해가 됐죠? 그런데 여기다가 아동수당법에다 조금 더 하나 붙여갖고 아동수당의 연장으로 영아수당이라는 게 올해 생겼어요. 영아수당. 뭔 수당?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태어난 애부터 시작해서 2살까지 얘네들은 플러스 30만 원을 더 줘. 신났지? 예. 신났어요. 예. 그러니까 30만 원 더 주는 거야. 3살, 2살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 2살까지는 얼마 받는 거야? 아동수당에서 10만 원, 요거 30에서 40만 원 받아요. 애만 잔뜩 나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한 10만 나가지고 10만 나면 40만 원씩 해서 400만 원이에요. 예? 예?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한꺼번에? 맞아. 지금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 해주셨어요. 한꺼번에 열을 놔야 되네. 야씨. 하여튼 영아수당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아동수당 기억해야 돼. 이건 시험에 나왔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수당 제도. 오케이? 몇 년도? 2018년도. 몇 세 미만 주고 있다고요 올해? 뭔 소리야? 8세. 그러니까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하고 아동 수당은 현재 그 아동 중에서 8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일괄적 다 지급해 주고 있다. 걔가 세금을 냈건 안 냈건 상관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소득 자산 조사 없이 모조리 다 주고 있다. 최초의 사회수당제도 아동수당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됐죠? 됐다? 자 이제 같이 봅니다. 같이. 정책의 영역은 뭐 읽어보시고 같이 보시면 사회 문제에 대한 시각, 자원 배분 기준, 자 가치지향적이다. 뭐라고요? 가치지향적이다. 이걸 다른 말로 가치 판단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가치 실현이 뭐가 된다고? 궁극적인 목표고 정책은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수단. 그게 시험에 나왔죠, 아까 14회 시험에. 그죠? 가치를 실현. 정책가들 지 머릿속에 있는 난 이게 좋아. 난 이같이 한번 국민 대상으로 자신의 가치를 이루고 싶어, 대통령이. 그래서 이 정책 저 정책 갖다 쓰는 거예요. 그 정책은 그 대통령이나 또는 국회의원들이나 그런 입법자들이나 행정가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수단이다, 수단. 알겠죠? 됐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평등 등장합니다. 이번 시험에도 등장을 했었었죠. 평등. 평등은 뭐지? 자원의 배분. 아까 전에 했었었죠. 한정돼 있는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래서 종류 세 가지. 아우, 기억해야 돼.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 21회 시험에 안 나오면 내 책임. 반드시 나온다. 알았죠? 예, 그 봤더니 수량적 평등, 가장 적극적 평등. 모든 구성원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기여, 욕구, 능력, 자원 배분의 기준이 없어요. 똑같이 나누다. 10명 있는데 피자 한 판 10조각 똑같이 나눠주자. 됐죠? 자, 여기 봤더니 가장 적극적이며 복지국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요. 진짜 복지국가라고 한다면 이렇게 없는 사람들도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눠 갖게 하는 게 맞겠죠. 문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해, 가능해? 불가능해. 이거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마르크스예요. 공산주의 한번 해보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실패했다, 성공했다. 저 북한 봐봐요. 북한도 지금 무슨 평등이 결과의 평등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동무라고 불러요. 너하고 난 친구예요. 같은 수준의 같은 나눔을 갖고 있는 친구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봤더니 한 친구는 점점 뚱뚱해지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친구들은 점점 삐쩍삐쩍 마르고 있어요. 그죠? 뭐다?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걸 합리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걸 어떻게 자기 걸 뜯어갖고 남한테 주려고 하겠어. 이상적이다. 시험 문제 나왔다. 이상적이다. 됐죠? 이상적이다.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알았죠? 그게 결과의 평등이다. 자, 비례적 평등 똑같은 말 뭐라고요? 형평? 공평. 자, 봤더니 기여, 욕구, 능력. 자, 뭐가 필요하다? 얘는 자원 배분의 기준이 필요하다. 다르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동체의 원칙 앞에서 공부했었었죠. 보험 수리 원칙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걸 왜 여기다 실업급여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 하면은 이 실업급여가 아까 전에 우리 고용보험의 사업이라 그랬죠. 이게 시험에 나왔거든.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중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된 제도가 아닌 것은 실업급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실업급여가 어디에 들어가? 사회보험에 들어가죠. 사회보험은 지금 어디에 들어간대? 보험수리 원칙이 반영되죠. 그렇죠. 비례적 평등 가치가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가 예로 나왔었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업급여가 사회보험제도야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됐다. 자, 기회평등 등장합니다. 가장 소극적 의미의 평등가치. 자,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만 제공하는 것, 출발선. 즉 구성원 개인에게 자원을 확보하는 데서 동등한 출발선만 보장할 뿐 자원의 실질적 분배는 관여하지 않는 것. 우리 앞에 두 개는 둘 다 자원을 배분하는 거였었어요. 결과의 평등은 자원을 똑같이 나눠주자. 근데 비례적 평등은 배분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자원을 상이하게 다르게 나눠주자. 이해됐나요? 기회평등은 자원을 나눠주지 말자. 자원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출발선만 보장해주자. 교육제도. 오케이? 그래서 봤더니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보수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보수주의, 자유주의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거든. 보수주의, 자유주의가 뭐예요? 보수주의가 뭐죠? 많이 듣잖아요. 우리 지금 국민의힘? 그게 뭔 정당? 보수래, 보수.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 반대되는 당이 정의당 이런 것들이 진보에 들어가죠. 예, 진보에 들어간다 그래. 그럼 보수는 뭐고 진보는 뭐요? 한번 여러분들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 보수는 꽉 막힌 거?
꽉 막힌 거. 또 그 이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그런 아니야. 이거 괜히 잘못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얘기했다가 그 저기 뭐지? 예. 하여튼 텔레비전 나올 수 있어요. 자칫하면. 예, 자, 우리 잠깐 보시면 이거예요. 자, 잠깐 볼게요.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뭘 했냐면 이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체제, 보통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이 자본주의는 굉장히 이상한 특색을 갖고 있다. 뭐냐? 상위 20%에 있는 사람과 상위 80%에 있는 사람이 전체 소득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상위 20%에 있는 사람이 전체 소득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나머지 80%가 20%를 나눠 갖고 있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구조라고 봤어요. 요새는 이 얘기도 하지 않아요. 우리 이제 뒤에 가서서 신마르크스주의 또는 독점 자본주의 이론이란 걸 공부하실 텐데 그 이론에서는 1%가 99%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99%가 1%를 나눠 갖고 있는 세상이 우리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되게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S그룹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한 분의 혼자만의 자산이야. 혼자 20조 원을 갖고 있어요. 혼자. 저는 오늘 제가 밥을 못 샀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제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못 산 거예요. 20만 원도 없고 2만 원도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한 사람이 2만 원도 못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은 20조 원을 점유하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죠? 어떤 얘기인지. 이게 자본주의 체제 정상적 구조라고 본 거예요. 이 파레토가.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야 회장님이 뭐 몇십조 원을 갖고 계셔. 멋있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걸 나한테 대입을 해봐요. 그 사람은 20조 갖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 갖고 계세요? 선생님 얼마?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어느 회사에 근무하신다 그랬죠? 삼성이죠? 현대해상. 그 현대해상의 그 회장님이 얼마나 돈 갖고 있을까? 혼자서 갖고 있는 게 아마 몇십조 단위로 갖고 있을 거야. 몇 조 원 단위로.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 거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부분이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이해됐나요? 자, 잘 보시면 보수하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예요. 정치적인 용어. 정치 용어입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누구로 볼 것인가 이해되시나요? 자신의 지지 세력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보수나 진보에서 국민의 얘기를 하잖아요.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그 국민은 누굴 뜻하는 거냐면 자신들의 지지 세력들을 국민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때 이 보수자들이 지지 세력으로 보는 것이 상위 20%를 지지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 부자죠, 부자. 보수가 왜 보수냐면 지킬 보자에 지킬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가진 것도 많고. 그럼 이 사람들이 바라는 세상은 뭐지? 현재가 제일 좋은 거야. 지금 넉넉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수, 예? 그럼요. 지금 자체가 너무 좋은데, 지금 자체가 너무 좋아요. 지금 나 빌딩 갖고 있고 뭐 나 지금 먹고 살고 뭐 해외여행 가고 뭐 모든 게 다 자유로운데 내가 왜 다른 걸 더 얻어야 돼? 지금 상태가 좋고. 그래서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는 기본적으로 개혁을 원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그게 옛날 시험에 이 보수의 특징들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수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떤 걸 원할까요? 얘네들은 정부의 크기를 줄이자고 얘기해. 자, 정부의 크기를 왜 줄이냐 하면 정부의 반대는 시장이에요. 이 보수의 지지 세력들인 이 20%는 시장을 통해서 부를 획득한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규모를 크고 정부의 힘이 세진다는 소리는 뭐죠? 규제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보수는 정부의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두 번째, 보수는 사회복지에 대한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사회복지에 대해서. 얘네들은 절대 반대 세력이에요. 보수는 사회복지의 확장에 대해서 그다지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자, 사회복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은 누구한테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 여기서. 그게 싫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되셨죠? 얘네들 시험 문제 나왔더니 가족 제도를 물어요. 대가족, 핵가족 어느 걸 좋아할까요? 얘네들은 대가족 제도를 지지해요. 대가족 제도를. 왜? 우리 부모 네 부모 네가 모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왜 네 부모를 양로원 같은 데 모셔서 왜 내 세금이 나가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족 형태 또는 대가족 형태의 질을 지지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명박 2007년도에 노인장교양보험법 제정이 돼서 2007년도에 노인장교양보험법 제정됐어요. 그래서 2008년도 법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된 거야. 8년도에 대통령 됐어요. 딱 대통령 되자마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없었던 걸로 하자라고 했었어요. 없었던 걸로 하자. 무슨 말인지 되셨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네 부모를 네가 모셔야지 왜 세금을 걷어갖고 보험료를 걷어갖고 이 짓을 왜 하느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들어선 정부에서도 지금 뭐하죠? 공무원 줄인다고 벌써 그걸 이제 계획해서 공무원 줄이려고 뭐 말도 못해요. 저도 지금 노량진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없어요. 공부할 애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그렇고 무슨 말인지 되잖아요. 보수. 반면에 진보는 이게 나갈 진짜 걸음보자입니다. 앞으로 나가자 이런 뜻이야. 앞으로 나가자. 얘네들은 80%예요. 왜 우리의 현 상태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냐? 우리는 앞으로 나가서 얘네들 거 뺏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진보예요. 이해됐죠? 그 진보는 정부의 규모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얘네들은 정부의 크기를 크게 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바로 직전 대통령이 진보주의자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공부하실 텐데 뒤에서 사회민주주의자예요. 그 사람은 사민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사민주의 정책을 다 썼어요. 그분이 썼던 정책이 다 사회민주주의 정책입니다. 이제 정책론 공부하다 보면 다 나타나요. 그게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뭐 이런 정책들을 폈는데 사회민주주의가 경제적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정부의 규모를 잔뜩 늘리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잔뜩 걷겠죠. 이해됐나요? 얘네들은 가족 제도를 지지한다고 했을 때 핵가족, 대가족. 핵가족이야, 핵가족. 야, 니네들끼리 오손도손 살아라. 니네 부모님들, 니네 자식들은 국가가 부양해 줄게. 이해가 됐죠? 그러기 위해서 부자들한테 조세 정책을 가혹하게 하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죠. 그게 진보다. 사회복지는 보수하고 진보 어느 걸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진보 세력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웃긴 거야. 우리가 보수주의자처럼 막 세금을 왜 걷어야 돼? 막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 그러면 저분이 사회복지학을 어떻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우린 진보주의자들이라야 돼요. 그리고 자, 이게 정치 세력인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면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등장합니다. 무슨 주의? 무슨 주의? 자유주의라는 말 사회복지학에선 되게 나쁜 말이에요. 이게 이 자유주의라는 말이 시장 체제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면 정치 세력으로서 보수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념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그다음 보수주의는 서로 묶여서 다니는 거야. 국가의 시장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자한테 걷어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해됐나요? 반면에 이 진보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경제 사상이 바로 사회주의예요. 국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해서 사회 구성원 전체의 부나 이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 그 희생은 부자가 하는 거야. 부자 네가 갖고 있는 것 좀 내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전체 다 살면 고루고루 다 살면 그게 좋잖아. 그게 사회주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진보 사회주의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고 보수 자유주의는 항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정치 용어, 이게 경제 용어입니다. 그럼 여기 봤더니 시험 문제 나온 게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주장하는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네들이 뭘 선호하겠어? 기회평등을 선호하는 거예요. 기회평등은 현재 자원을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당장에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부자들 입장에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부자한테는 유리하지만 빈자, 가만히 보시면 위쪽으로 갈수록, 수량적 평등 쪽으로 갈수록 빈자들한테 유리해요. 왜 그럴까? 수량적 평등 쪽으로 갈수록 부자들은 자기 걸 내줘야 돼, 자꾸. 그렇죠. 반면에 빈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얻을 게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정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항상 머릿속에 빈자 부자로 양분해서 공부하라 그랬습니다. 양분해서 이해를 해야 돼.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부자 걸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사회복지 정책이에요. 반면에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기회평등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부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당장에 안 나눠줘도 돼요. 자, 봤더니 교육 프로그램. 자, 뭐가 등장해서 교육 프로그램. 여기 드림스타트도 시험에 등장을 했었었는데, 드림스타트, 미국의 헤드스타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드림스타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2007년도에 희망스타트로 시작했어요. 뭘로? 그러다 희망이라는 말이 촌스럽다 그래갖고서 2008년도에 드림스타트로 바꿨어. 이게 취약계층 아동들, 그러니까 못 사는 집 애들을 대상으로 한 조기교육 프로그램이야. 조기교육 프로그램. 통합 뭐 아동 지원 프로그램 하는데 본질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교육 프로그램. 그래서 교육이 뭐에 해당한다? 기회 평등에 해당한다. 됐죠? 자, 시험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조건의 평등을 좀 봐야 된다. 아직까지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조건의 평등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회 평등이 똑같은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출발선이 같아. 여기 자원이 이렇게 있고. 자, 준비 시작. 출발했어. 근데 중요한 게 얘는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고 얘는 장애인이야. 달리기를 시작을 하면 둘 다 같은 출발선에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얘가 이 비장애인이 장애인보다 당연히 먼저 가서 이 자원을 획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조건의 평등은 기회 평등이 갖고 있는 이런 동일한 출발선에서의 출발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같은 출발선 내에서 도태되거나 소외되어지는 자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불리한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출발선을 앞으로 쭉 당겨주는 거야. 그래,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 근데 너는 여기서부터 시작. 이해됐나요? 다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기회평등 한계다라는 거 보시고, 평등은 비교 대상들의 능력, 장애 등의 조건이 동등할 때만 타당하다고 봐서, 자, 얘가 이런 겁니다. 공무원 장애인 전용 가산점 제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장애인들은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을 볼 때 한 30점 먹고 들어가요. 앞당겨 가는 거야, 이만큼. 그렇죠? 그럼 이만큼을 일반 비장애인이 따라가려면 30점을 더 맞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이런 걸 무슨 평등?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더라. 여성 고용, 뒤에 할당제라고 붙어 있는 거죠. 여성 고용 할당제나 또는 고령자 노인 할당제 같은 것도 조건의 평등이에요. 자, 노인, 우리 회사에서 1000명을 뽑는데 기본적으로 200명은 여자 뽑고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럼 먼저 더 좋은 조건을 부여받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건의 평등이더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예, 이 그림을 봤더니 출발선 여기다 밑에다 다이를 하나 놔주죠. 그래야지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자, 같은 출발선 보장을 해준다기보다 사회적 약자한테 더 앞당겨진 출발선을 보장해 주는 걸 그걸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고, 예를 기억합시다. 공무원 할당제 제도라든지 뭐 장애인 전용 할당제 제도 이런 것들이다. 자, 두 번째 자유다. 자, 평등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 자유는 반드시 같이 나온다. 자유. 자, 저 잠깐 볼게요. 자유가 뭐냐? 예? 자유가 무슨 프리, 정확히 하면 프리덤이죠. 프리덤. 자, 저 잠깐 볼게요. 자유가 도대체 뭐냐?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마음대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원이 필요해요. 돈. 나 저거 먹고 싶어. 먹으려면 나 먹고 싶어서 저걸 먹어. 그게 자유예요, 지금. 그거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해야 돼. 그냥 나 마음대로 먹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도둑, 요새는 도둑도 아니에요. 그냥 온갖 SNS에 다 올라가요. 사진이 올라가고서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완전히. 나쁜 놈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잘 봐요. 그 자유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다.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자, 평등은 종류가 세 가지였었는데 자유는 종류가 몇 개? 두 개. 자, 저 잠깐 볼게요. 이렇게 구분했던 학자 이름을 기억해야 돼. 왜? 우리 시험에 학자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 자유를 주장했던 사람이 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뭐라고요? 벌린. 이 사람이 자유를 주장할 때 이렇게 했어요. 다리를 벌리고서 그리고서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얘기해. 벌린 따라붙어 벌린. 벌린. 웬만하면 사람 이름을 안 해요. 제가 강의 시간에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패싱하는데 이 벌린은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봐야 돼. 자, 봤더니 이 벌린이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적극적 자유는 뭐냐?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 이거야. 자, 나 지질이 가난해요. 나 빈자야. 저 잠깐 봐봐. 설명을 듣고서 정리하자고요. 빈자야. 나 가난한 사람이야. 나 해외 유학 좀 가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유학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자유를 실현하고 싶다고. 근데 한 뿔도 없어요. 개뿔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 그때 국가가 야 부자, 야 너 돈 많지? 네 돈 좀 세금으로 걷어갈게. 걔 돈을 걷어다가 얘를 국비 유학을 보내주는 거야. 그럼 얘 갈 수 있죠. 이게 적극적 자유 실현이에요. 다시 얘기한다면 적극적 자유 실현은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데 결국 이 적극적 자유 실현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빈자 부자. 그래서 벌린이 이 적극적 자유를 빈자의 자유라고 얘기를 했고 시험에도 빈자의 자유라고 나왔다. 가난한 사람의 자유인 거야, 이 적극적 자유가. 그러니까 얘를 다른 말로 이룰 수 있는 자유.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이룰 수 있는 자유. 그 이룰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어떻게 나서서 해줘라 이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 소극적 자유가 등장합니다. 자, 잠깐 봐요. 소극적 자유인데 소극적 자유는 국가가 개인 자유 실현에 소극적 웬만하면 개입하지 말아라야. 자, 나 부자가 있어요. 지금 부자. 나 주머니에 돈 뒷다 많아요. 나 오늘 해외여행 가야지. 이러고서 해외여행 갑니다. 나 오늘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왜? 돈 많으니까. 이해됐나요? 즉 내가 많은 거 갖고 있고 많은 걸 갖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 실현을 하는데 이 내 자원을 쓰는 거야. 근데 국가가 여기 쓱 하고 개입해. 국가가 부자한테 개입하는 건 뭐야? 너 갖고 있는 거 좀 내놔라야.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건 싫은 거야. 그래서 자, 소극적 자유는 누구의 자유가? 누가 원하는 자유가? 이건 부자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자의 자유.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빈자의 자유, 부자의 자유. 그리고 이 자유를 뭐라고? 간섭받지 아니할 자유. 뭐라고요? 야, 여기 내 땅이 있어. 이거 내 땅, 부자의 내 땅이야. 내 땅인데 나 여기다 빌딩 하나 짓고 여기서 임대료 받아서 나 떵떵거리고 더 잘 살 거야. 근데 국가가 쓱 하고 간섭해요. 야, 이 땅에다가는 건물을 질 수가 없는 땅이야. 내 땅인데? 아니야, 이건 네 땅이긴 하지만 이게 뭐 토지 공개념 해갖고 여기 짓지 못해. 간섭만 안 당하면 부자는 어떻게 신나게 자기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데 국가가 자꾸 나서서 간섭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섭 당하지 아니할 자유, 누구의 자유? 부자의 자유. 그게 바로 소극적 자유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문제는 요새 시험 문제는 이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자꾸 묻습니다. 자, 여기 봐요. 자유 평등의 관계 잘 봐요. 결과의 평등, 수략적 평등, 비례적 평등, 기회 평등이 있는데 그다음에 자유가 있어요.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가 있어요. 자, 정부가 집권을 했어요. 대통령이 집권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님의 가치가 야, 나는 결과의 평등을 이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해. 그럼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자한테 세금을 잔뜩 거두려고 노력하겠죠. 잔뜩 거두면 무슨 자유가 적극 높아지겠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결과의 평등, 수량적 평등 가치를 추구하게 되면 적극적 자유는 잔뜩 높아져요. 이해됐죠? 문제는 결과의 평등을 자꾸 추구하게 되면 소극적 자유는 어떻게 될까? 부자들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자꾸 뺏기잖아. 정부한테 뺏기니까 떨어지는 거야. 다시 시험 문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소극적 자유는 떨어지지만 빈자의 자유인 적적 자유는 향상되어진다. 뭔 소린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시험에 이번에도 나왔다.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볼게요. 자유.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 소극적 자유, 적적 자유가 있다. 벌린이가 얘기했다. 벌린 하나 써놓으시고, 소극적 자유는 무슨 자유? 간섭당하지 않을 자유. 개인의 자유권 행사에 국가 타인이 간섭하지 않아야 된다. 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지만 유리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자에게 유리한 자유. 그래서 뭐라고 한다? 부자의 자유라고 얘기한다. 됐죠? 반면에 적적 자유는 이룰 수 있는 자유 또는 성취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데 국가가 개입해야 돼. 국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자유, 국가의 개입이 증가할수록 보장이 유용하다. 됐죠? 이게 누구한테 유용한? 빈자한테는 유리하지만 부자한테는 불리한 자유다. 시험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게 두 번 시험에 똑같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적극적 자유는 타인의 간섭이나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적적 자유가 아니라 소극적 자유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간섭당하지 아니할 자유. 이해가 됐나요? 우리 적적 자유는 뭐야? 이룰 수 있는 자유. 국가가 개입해서 내 자유를 이루게 하다. 여기 보세요. 시험 문제 나온 거. 적극적 자유 관점에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인의 자유를 제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임차인이 나 여기서 오래 잘 살고 싶어.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자인 임대인한테 어떻게 그 자유를 나는 너 내쫓을 거야 라고 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소극적 자유는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거 틀린 거예요. 알겠죠? 자, 시험 문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묻습니다. 여기 보시면 결과의 평등이라고 표현됩니다. 자, 시험 문제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똑같이 용어를 사용한다. 결과의 평등 정책은 빈자들의 적적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 결과의 평등을 요걸 추구를 하면 빈자의 적적 자유는 증진되는데 소극적 자유는 떨어뜨리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결과의 평등 정책은 부자들의 소극적 자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죠?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와 평등 간의 관계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됐나요? 자, 잠깐 쉬었다가 롤 쓰기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